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자택과 뭐 지금 국회 쪽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지금 밝혔어요. 특검이 김 의원 계좌에서 지금 가방 대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포착하고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를 이제 차량 등록기로 차량 이제 오간 기록 보려고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했다고 하네요. 네. 그 부인 이모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남편 계좌에서 빠져나갔지만 남편 계좌가 연결돼 있지만은 남편은 가방 구매 사실을 몰랐다.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거의 그 수준 아닌가. 물론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이 부인이 본인 친구한테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했으면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게 뭐 될 텐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 씨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님한테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2%대 처음 1% 2%대 지지율로 시작했던 김기현이 이제 한 번에 이제 과반으로 지금 넘어서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에 선출되는데 매우 큰 공을 힘써주신 김건희 여사한테 답례를 한 거라면은 청탁이죠. 사후 청탁 정도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뭐 그 법리적 해석은 우리 훌륭하신 박상도 변호사께 맡기고 이거를 어떻게 그냥 답례 의례적인 걸로 볼 수 있을까? 일단은 저는 뭐 수사는 해봐야 된다. 이거는 입건을 해서 수사는 해봐야 된다 정도는 생각을 해요. 예. 심은정님은 그 정도 금액 빠져나가는 건 다반사라는 뜻이냐. 어떻게 뭐 캔디님은 모르고 싶은 거겠지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수뢰는 사후에도 할 수는 있긴 한데 이제 수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대가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이 대가관계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 생긴 법이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라는 이 법이죠. 네. 이거는 그냥 줬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거는 준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과연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서도 계속해서 논쟁이 좀 되고 있는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입법적 공백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회가 좀 지금도 좀 태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영부인의 경우도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걸로 좀 명확하게 개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 이제 누가 줬느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걸 줬다고 했을 때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이 준 거면 이제 부인이 그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는 거고 남편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준 거면 김기현 의원이 그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 공교롭게도 계좌가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그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에서는 사실 그 계좌는 남편 계좌로 몰아놓고 그 부부 간의 카드를 그냥 같이 쓰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김기현 의원은 이 혐의에서 빠져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김기현 의원도 이것을 이제 알고 있다라가 돼버리면은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나간 거니까 김기현 의원이 이 부정청탁금지법의 그 수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계좌가 이렇게 나온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질 수가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 결과를 통해서 김기현 의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여기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인 황모 씨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했는데 김 전 차관이 어제 구속심사에서는 21g을 강력 추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전에 이제 뭐 국감 나왔을 때나 이럴 땐 기억이 너무 안 난다. 기억하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는다. 뭐 이런 인터뷰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기억이 진짜 안 난다. 모르겠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정확하게 워딩이 이거였네요. 기억을 다 못해서 저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서 미쳤다가 갑자기 제정신으로 이분이 이제 돌아오신 거죠. 처벌을 받을 위기에 하니 이게 본인이 주도해서 한 거면은 본인의 형량이 올라가니 위에서 지시였고 나는 종범이었다. 이렇게 이제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인 것 같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지금 매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본 거잖아요. 혐의가 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1g은 뭐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은 김건희 21g이 이제 시작부터 이게 영혼의 무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사후의 몸무게를 재니까 21g 차이가 난다.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영혼의 무게라는 거고 코바나 컨텐츠 후원 기업이었고 그리고 21g도 김건희 씨한테 샤넬이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가방 또 선물했어요. 여기도. 가방도 선물했고 그 차액도 그 통일교가 건진법사한테 줬을 때 왜 맞아요. 바꾼 네. 그 백에 차액도 냈었죠. 그리고 여기는 아예 종합 건축 사무소 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던 데인데 여기를 들여오니까 메인으로 하니까 또 따로 별도로 종합 그 건설 면허가 있는 데로 또 끼어가지고 해야 되고 뭐 온갖 복잡한 일들이 다 벌어졌던 그거거든요. 매우 강한 유착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하나씩 밝혀질 것 같다. 그러면은 21g 수의 계약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김건희가 아니라 뭐 투 쿠션 소위 말해서 3 쿠션일 수도 있는데 윗단계로 그럼 하나씩 이제 밟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총무비서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김건희까지 닿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이 경우도 사실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구속영장이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혐의가 입증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이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기각이 되고 있는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건 구체적인 혐의가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이 면허 자체가 없는 업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1심 선고 날짜가 잡혔어요. 내년 1월 16일입니다. 직위원 재판도 아니고 지난 7월에 기소됐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이 좀 다급한데 직접 나서서 뭐 선고 미뤄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제 사건 재판에서도 뭐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언론에도 나왔겠지만 박종근의 증언 같은 거는 뭐 완전 거짓말로 다 드러났는데 전부 내란 재판 그 법정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게 그대로 넘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뭐 무슨 대통령이 뭐 의원 끌어내라 했다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증언들이. 그 작년 12월에 나왔다가 증언들이 바뀌고 어제 이진우 사령관 재판에서도 또 뭐 대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맞춰서 제출된 그런 증거들 다른 재판에서 지금 탄핵이 되고 있고 탄핵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그 결론을 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맞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준님이 자기 혼자 다른 세상에 사는 건가? 뭐 이러는데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 같은 게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주장이고 뭐 이진우는 실제 증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술이 번복되긴 했죠. 진술을 번복했어요. 4인이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거를 내가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봐서 내 기억이 오염됐다 이렇게 진술 바꿨는데 이미 거기 이제 오상배 대위라고 같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같이 탑승했던 사람이 이미 다 증언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다 증언했죠. 부하들이 다 증언 대위 20대 대위인데 4번 전화가 왔다 윤석열.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2번이든 3번이든 계엄할 테니까 다 끌어내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별얘기를 다 한 거를 그대로 다 했기 때문에 뭐 이진우가 바꾸든 말든 그거는 이제 대세에 영향이 없는 거고 이거는 좀 헛다리 짚은 게 윤석열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특수공무 방해 그러니까 집행 방해 이거랑 그러니까 관저에서 본인 체포 안 되게 경호처 직원 동원하고 막 이거 하나 하고 하나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는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열고 다 패싱해서 국무위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연결돼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내란이 유죄 무죄인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일정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고 판사가 재량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1월 16일 날 이제 선고를 한다. 아직 이 사건은 구형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아마 26일쯤 구형이 될 걸로 지금 나오는데 보통은 구형하고 한 달에서 2달 있다가 선고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1월 26일에서 2월 26일 날 돼야 되는데 1월 16일 날 잡았다는 거는 1월 18일에 구속 만료가 되니까 이거는 판사의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 법정 구속 윤석열 법정 구속 시켜가지고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 없게 하겠다. 근데 그거를 아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이제 혹시나 이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급하더라고요. 네. 다급해 그냥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들도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뭐 법정 구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16일 날. 저도 뭐 유죄 선고가 나올 사안이라는 심증을 지금 판사가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 18일이 법정 구속 만료가 만료잖아요. 되는 네. 그런 기간이라서 그때까지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석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실형이 여기서 선고가 되면 이것 때문에라도 그냥 이제 바로 기결수로 넘어가서 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항소를 할 거기 때문에 미결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구속은 이제 연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연장돼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굳이 1월 16일로 이렇게 빠르게 선고 날짜를 잡았다? 이거는 정말 재판부가 그 심증을 지금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 쪽에서는 변론 제기를 계속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이 선고 이때 결심하면 안 되고 변론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하면서 변론 제기 신청서를 계속 내겠지만 판사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상은 그대로 지금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법부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원칙론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법부를 믿어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게 느껴지는 게 언제였냐면 8대0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탄핵 결정이 나올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아무리 언론에서 분석하고 평론가들이 떠들고 해도 그냥 8대0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이후 석방된다라는 거 지금 계속 이 생각을 하질 않고 내란특별재판부니 뭐니 계속 끌고 들어가는데 오히려 내란특별재판부 만들면 변론갱신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방송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사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평론가님도 김준일 평론가님도 잘 말씀 주셨지만 기간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한 1월 26일이나 이때 선고돼야 맞는 건데 이례적으로 보름 정도 땡겨가지고 지금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법부를 좀 신뢰해도 되는 그런 사유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진짜 내심은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1월 18일 이후 석방돼서 나오시면 사실 정치적으로는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정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정말 제가 민주당 패널들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구속 취소돼서 정치적으로 불리했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선거 코앞에 닥쳐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또 이제 석방해가지고 또 부정선거 2 영화 보러 가시는 거를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역시 사법부가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사법부를 조금 더 신뢰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드리면은 장동혁 대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1월에 풀려날 거다, 판이 뒤집힐 거다, 뭐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 출입,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하고 먹을 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게 다 언론사의 정보 보고가 판이 뒤집힐 거다라고 1월에. 그래서 저도 판이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힘이 폭망한다. 윤석열이 풀려나면은.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는 게 이게 판이 뒤집힐 사안인가요? 그게 사실은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전문이라서 방송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인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얘기한 거긴 하지만 내란죄에 대해서 유무죄 중에 어떤 판단이 내렸을 때 우리 당한테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걸 좀 기계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있는데
글쎄요, 이게 무죄를 이렇게 상정하고 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판이 뒤집힌다라는 그런 거를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너무 여유로운 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금 움직임으로 가야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당장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그런 식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뒤에서는 아직은 공천 때문에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내놨잖아요. 일단 이름부터 12.3 윤석열 뭐 비상계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 특별법으로 이름 바꿨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심부터 사실상 2심부터 가겠다라고 했고 판사 추천도 대법관 회의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어요. 외부 관여하는 부분 없애고 수정한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는 법안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그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배당에 있어서 무작위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랜덤하게 컴퓨터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야 최소한 그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공정성이나 이런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일종의 원칙인데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실 그 무작위 배당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작위 배당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판례로 이 무작위 배당 원칙이 적용이 돼가지고 뭐 무죄로까지나 뭐 위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배된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그런 결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어기고 이런 식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정권 교체되고 나서 대장동 특별재판부, 대북송금 특별재판부 이런 거 만든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고 법원에서 이 개정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때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이 1월 16일에 선고로 계속해서 구속이 유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이 내란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들어가게 되면 전부 석방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사법부는 그래도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판결들을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세게 이거를 이제 사법개혁을 연내하겠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법 왜곡죄라든지 내란 전담재판부 얘기를 해놨는데 위헌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대통령도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 국민통합위원장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 뭐 정청래 대표 찾아가서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으니까 로펌에 맡겨서 위헌을 없애겠다고 한 건데.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도 그 노무현 재단 행사에서 민주당에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민주당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열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의 이제 시각을 반영하는 거죠. 왜 죽도 밥도 안 되게 하면 하는 거지 왜 안 하는 거냐.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위헌성은 있으니까 사실은 최대한 그거를 다 뺀 건데 그러면은 지금 서울 고법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설치를 했어요. 이미 9월 달에 하겠다. 그래서 오늘 뉴스 보면은 6명 판사 좀 더 충원해 달라라고 대법원에 요청까지 해가지고 이 내란 재판 포함해서 이 재판들 이제 지금 특검 재판들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면은 뭐가 달라진 거냐. 이제 일부에서는 강경파들 등 얘기해서 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윤석열 쪽에서는 무조건 일단 위헌법률 심판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박상수 변호사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게 2심에서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1심 재판이 그러면은 다 멈추게 헌재가 그렇게 결정할 거냐라는 거는 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쨌든 윤석열 쪽은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게 99.9% 확률 일단 왜냐면은 걸려서 재수 좋으면은
뭐 이득인 거고 뭐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들이 좀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된 경위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제 지정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민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정 배당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연 뭐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김용현 재판까지 다 딸려 올라가면서 그것도 되게 하염없이 지금 늘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고법에서도 이제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좀 더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사법부가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장 대표가 판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제 안 그래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어제 우리 이제 바사삭 출연해서 이제 결연한 의지를 또 보이셨는데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어요. 굉장히 세게 권고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호선 위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거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야 이거 중징계 분위기인데 이랬는데 2년이라니 굉장히 세잖아요. 네. 사실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6개월 남았었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배제의 대상으로 만든 거다. 민주적 비판이 아니라 선동이고 자기 당을 희생양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을 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먼저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은 김종혁 최고가 주장을 한 게 나는 당무감사에 가서 내가 직접 설명도 하고 소명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거를 요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저 처음 봤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당무감사위가 당협위원장들 평가도 하고 그러니까 네. 뭐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구성의 깜깜이 소위 말하는 이런 상황으로 징계가 이렇게 중징계가 나오면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당무감사위에서 이제 이거는 결론이 아니라 윤리위원회에 요청을 한 거죠. 정확하게 하면은 검찰의 구형과 비슷한 걸로. 그렇죠. 윤리위원장이 지금 근데 공석이잖아요. 공석이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사람이 올지는 봐야 되는데 당무감사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5년 9월부터 10월 월간 중앙 MBC 라디오 다수의 유튜브에 김종혁이 출연을 해가지고 당을 극단적 체제라고 비판하고 특정 종교를 차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당대표의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 이게 주요 사유거든요. 일단 당대표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징계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듣도 보도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뭐든지 다른 거를 사유를 대가지고 하는데 당대표에 대한 모욕적 이거를 직접 넣은 거를 제가 처음 봤다. 그래서 진짜 장도혁 대표가 본인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모욕감을 느끼는 요즘 제가 이제 전해 들은 건데 그 장도혁 대표가 진짜 기분 나빠한대요. 최근에 친한계 소위 말해서 네. 이제 박상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떨고 있나? 김종혁, 박상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걸로 뭐 넘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 이런 분들이 저보고 몸 조심하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고소고발은 장성철이 전문이니까 그쪽으로 좀 보수의 배신자 장성철을 고발. 저는 이렇게 충실하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내용들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인데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장동혁의 데스노트를 예상했는데 다음은 박상수다. 박상수 징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굉장히 불쾌한데요. 김종혁 다음으로 박상수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그냥 어쩐지 최근에 제가 그쪽에 이제 최고위원 네. 분이랑 만났는데 노룩으로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얼굴 실력 나왔어요? 네, 어쩐지 그렇긴 한데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었죠. 전 최고위원 네. 장해찬 씨가 지금 여연 부원장. 네. 하고 있는 우리 장해찬 씨가 TV조선 그러니까 거기 유튜브 가서 한종수를 내보낸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종수가 한동훈, 김종혁, 박상수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민주당 패널이 저한테
민주당에서도 한종수란 말을 듣고 한종까지는 알았는데 수가 누군지를 모르. 인지도를 더 높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의 인지도를 이렇게 아니, 체급이 확 올라가셨는데요? 계속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는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것과 관련돼서 저는 뭐 이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아침에 좀 새로운 뉴스가 있어요. 이호선 위원장이 이 징계 의결서를 그러니까 징계 권고 의결서를 지금 개인 블로그에다가 오늘 공개를 했어요. 전문을 예. 네. 전문을 다 공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제가 전문 공개한 걸 보고는 우리 당원 당규를 열어봤어요. 우리 당원 당규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무감사의 당규에 보면은요, 제3조 2항에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2호선입니다. 2호선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 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조에 보면은요, 당무감사실은 위원회가 접수하는 각종 제보,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이거죠. 징계 의결서 조사 결과. 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금 고향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자자료의 형태로 10년간 대외비로 보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외비로 보고한다.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개인 블로그에다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페북에 3시간 전에 이러니까 싫어하시겠지. 이러니까 리스트에 올라가지. 네, 3조랑 22조를 제가 딱 올리면서 당무감사의 징계 의결서 공개는 해당 당규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제가 썼는데 이랬더니 이제 기자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MBC에서도 전화가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다 전화가 오셔가지고 왜냐면 다들 이게 공개가 되고 나니까 기자님들한테는 이게 당원 당규에서 이게 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딱 이걸 또 이렇게 컴팩트하게 짚어서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매체 기자님한테. 이호선 위원장한테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물어봤대요. 그때 이호선 위원장이 아니 뭐 당무감사 중에 중간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결과물인 이런 의결서를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분명히 22조에 결과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명시적으로 써 있어요. 결과라고. 그래서 이거는 윤리위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의 이름은 님이 박상수 님도 징계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내가 땅땅땅 박았어요. 듣다 보니까 빨리 징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뭉게뭉게